2024년 2월의 마지막 날, 이준호는 40년간 몸담았던 회사의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퇴직금 통장과 기념품들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64세,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준호는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 김영숙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영숙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40년간 새벽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린 세월이었습니다. 이제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편히 쉬긴 뭘 쉬어,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퇴직금이 3억 조금 넘는데 이걸로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해. 준호는 통장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검소하게 살면 충분해요. 검소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얼마나 되겠어? 영숙은 남편의 말에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직감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생으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공부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한 번도 이직하지 않고 40년을 근무했습니다. 성격은 조심스럽고 신중했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퇴직을 앞두고 이상하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도 잘 크고 시집장가 다 보냈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편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첫째 아들 민규는 결혼해서 아이들과 함께 분당에 살고 있었고, 둘째 딸 은주도 작년에 결혼해서 부산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어서 부모에게 손 벌릴 일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준호는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뭔가 투자를 해야 해.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 안 돼. 영숙은 남편의 말에 불안해졌습니다. 투자라는 말 자체가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예요?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이에요. 안전하게? 안전한 게 어디 있어? 세상이 바뀌었다고. 준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안정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준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만날 때마다 부동산 투자 이야기, 주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구는 아파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누구는 상가 투자로 매달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준호는 초조했습니다. 자신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월 둘째 주 어느 날, 오랜 친구 박성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퇴직 축하한다. 오랜만에 만나자. 성진은 준호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준호보다 2살 위로 먼저 퇴직했고 요즘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성진은 예전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준호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회사 다니며 살았지. 형은 요즘 뭐해? 나 요즘 부동산 쪽 일하고 있어. 상가 분양 같은 거. 성진의 말에 준호는 귀가 쫑긋했습니다. 상가 분양이 어떤 건데? 간단해. 좋은 위치의 상가를 미리 분양받아서 임차인한테 임대를 주는 거야. 매달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와. 그런 게 쉬워? 쉽지. 특히 요즘은 동탄이 대세야. 신도시라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동탄? 화성 동탄 말이야. 이기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곳이야. 거기 상가들이 지금 분양 나오고 있는데 투자 가치가 엄청나. 준호는 성진의 말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아? 상가 투자라는 게 무슨 위험이야? 사람들이 살면 장사가 있고 장사가 있으면 상가가 필요하잖아. 더군다나 동탄은 젊은 층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야. 성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작년에 동탄 상가 하나 분양받았는데 지금 임대료로 월 200만 원씩 받고 있어. 1년이면 2,400만 원이야. 정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더 분양받으려고 해. 준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라는 임대료 수입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얼마나 돼? 위치마다 다르지만 대충 2억에서 3억 사이야. 준호, 너 퇴직금이 얼마나 나왔어? 3억 좀 넘게. 그럼 딱 맞네. 동탄 상가 하나 분양받을 수 있어. 준호는 갈등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투자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고민이 되네. 집사람이 반대할 것 같은데. 집사람 설득은 내가 하면 되지.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야. 성진은 명함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해.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좋은 물건은 금세 팔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성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월 200만 원의 임대 수입, 동탄 신도시의 발전 가능성. 집에 도착해서도 준호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아니야. 그냥. 오늘 누구 만나고 왔어요? 성진이 형. 아, 박성진 씨요? 오랜만에 만났네요. 요즘 부동산 일한다더라. 영숙은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고민거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진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동탄 상가, 월 200만 원 임대료, 신도시 발전. 한편으로는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새벽녘까지 뒤척이다가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알아보기라도 해보자고. 하지만 영숙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안정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에게 새로운 욕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준호는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지난번에 얘기한 동탄 상가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뭐 관심 생겼어? 좋아. 직접 현장 보러 가자. 현장? 그래. 직접 봐야 확신이 서지.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좋아. 준호는 영숙에게는 친구들과 등산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결정하지 않은 일을 미리 얘기해서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준호는 성진과 함께 동탄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동탄에 도착하니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넓은 도로, 깔끔한 상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때? 완전 신도시 분위기 나지? 정말 새로운 곳이네. 이게 다 최근 5년 사이에 생긴 거야. 앞으로 더 개발될 예정이고. 성진은 준호를 한 상가 건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1층에는 카페와 편의점, 치킨집이 들어와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제법 많았습니다. 여기가 내가 분양받은 상가야. 2층에 있는 학원 자리. 정말 임대료를 월 200만 원씩 받고 있어. 그럼 계약서 보여줄까? 성진은 휴대폰으로 계약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월 임대료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와, 진짜네. 그러게. 그래서 내가 이번에 또 하나 더 분양받으려는 거야. 준호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니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진은 준호를 근처 다른 상가 분양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건물은 아직 짓고 있는 중이었지만 분양 사무소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분양 사무소에 들어가니 깔끔한 모형과 함께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올 연말에 완공 예정이고요. 1층은 대형마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직원의 설명에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많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상가들도 임대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돼요? 위치와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2억 5천에서 3억 사이입니다. 준호는 성진과 함께 여러 호수를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잘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때? 괜찮지?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좋아.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정말 임차인이 들어올까? 당연하지. 대형마트 바로 위층이야. 학원이든 병원이든 뭐든 들어올 수 있어. 준호는 점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진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동탄은 확실히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유동인구도 많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산 어땠어요? 아, 좋았어. 날씨도 좋고. 준호는 아직 영숙에게 상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인터넷으로 동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 인구 유입 현황, 상가 시장 전망 등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동탄 2기 신도시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상가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동탄에 상가 분양하는 곳이 있는데. 상가요? 갑자기 왜 상가 얘기를 해요? 성진이 형이 그쪽 일을 하는데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그런 위험한 일하면 안 돼요. 위험한 게 아니야. 임차인 구하면 매달 임대료가 나와.
그게 그렇게 쉬우면 왜 우리한테 권하겠어요? 분명히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야. 성진이 형이 실제로 하고 있는데 월 200만 원씩 받고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계약서도 봤어.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위험해요. 우리 퇴직금을 다 넣는 건데. 다 넣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분양가가 얼마인데요? 3억 정도. 3억이면 우리 퇴직금 거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생활비는? 임대료로 생활비를 대면 돼. 여보, 정신 차려요.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 동탄은 신도시라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 도박 같은 일하면 안 돼요. 도박이 아니라 투자야. 투자든 도박이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영숙은 절대 반대한다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일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안 돼요? 검소하게 살면 되잖아요. 검소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며칠 동안 부부는 냉전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영숙을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부녀회 모임에 다녀온 영숙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보, 오늘 부녀회 모임에서 들으니까 김씨댁에서도 상가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수원 쪽에 상가 하나 분양받아서 임대료 받고 있다고 해요. 봐,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잖아.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요. 불안해하지 마. 성진이 형이 잘 알아봤을 거야. 준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숙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성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빨리 결정해야 해. 좋은 호수들이 다 팔려가고 있어. 그래. 그럼 내일 가서 계약할게. 정말 좋은 결정이야. 준호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늦으면 좋은 자리 다 팔려. 내일 가서 계약하자.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해요.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준호와 영숙은 함께 동탄 분양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성진도 함께 했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호수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고 대형마트와도 가까워서 임대 전망이 밝습니다.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준호는 영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간 모은 퇴직금의 대부분이 이 한 장의 종이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매달 임대료가 들어올 것이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축하해, 준호야. 좋은 투자했어. 성진이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될 거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준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작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준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큰 위험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4년 12월, 드디어 준호가 분양받은 동탄 상가가 완공되었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준호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제 곧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료 수입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1층에는 약속대로 대형마트가 들어왔습니다. 개점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와, 여보, 사람들이 정말 많지?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2층에도 임차인이 금방 들어오겠어요. 그럼 걱정할 거 없어. 2025년 1월, 새해가 시작되자 준호는 본격적으로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기고 인터넷에도 광고를 올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문의 전화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학원 운영자, 병원 관계자, 사무실을 구하는 사람들이 둘러보러 왔습니다. 여보, 이렇게 관심이 많으면 금방 임차인이 들어오겠어요. 다행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관심을 보이며 둘러보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그렇게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어도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매달 관리비와 각종 세금은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지만 수입 없이 지출만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3월에 들어서자 준호는 임대료를 조금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월 180만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15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형, 요즘 임대 시장이 어떤 것 같아? 좀 어려운 것 같아. 내 자리도 임차인이 나가서 지금 공실이야. 뭐라고? 형 자리도? 2월에 나갔는데 아직 새 임차인을 못 구했어.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진이 매달 200만 원씩 받는다고 자랑하던 그 자리가 지금은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나아질 거야. 성진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4월이 되자 언론에서 동탄 상가에 대한 우려스러운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탄 상가 공실률 급등, 투자자들 발 동동. 준호는 신문 기사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동탄 지역의 상가가 너무 많이 공급되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이 기사 봤어요? 영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신문을 가리켰습니다. 봤어. 하지만 언론이 항상 과장하잖아. 과장이라고요? 우리 상가도 4개월째 비어 있는데요. 일시적인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5월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상가들도 대부분 공실이었습니다. 1층 대형마트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지만 2층과 3층은 한산했습니다. 준호는 임대료를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그래도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상가에 투자했기 때문에 생활비로 쓸 돈이 부족했습니다. 영숙의 용돈과 각종 공과금, 식비 등을 생각하면 매달 300만 원 정도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으로는 34개월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여보, 돈이 부족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언제까지요?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들어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준호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6월 어느 날, 준호는 다시 성진을 만났습니다. 성진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요즘 정말 어렵다. 형 자리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공실이야. 5개월째. 5개월이나요? 그래. 임대료도 100만 원까지 내렸는데도 안 돼.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진이 월 200만 원씩 받는다고 자랑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100만 원도 받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형,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긴 해. 하지만 경기가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언제요? 그건 모르겠어. 성진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영숙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어떻게 심각한데요? 성진이 형 자리도 5개월째 공실이래. 5개월이나요? 그래. 임대료도 많이 내렸는데도 안 된다고 해.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더 기다려보자. 아니면 임대료를 더 내리든지. 더 내리면 얼마나 받을 건데요?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관리비와 세금만 해도 30만 원인데 실제로는 7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지금 생활비도 부족한데.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어떤 방법이요? 팔든지. 팔아요? 손해보고요? 어쩔 수 없지.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꿈 같았던 임대 수입이 이제는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매물로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매각 희망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분양가가 2억 9천만 원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어려워요. 2억 정도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2억요? 그럼 9천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준호는 멘붕이 왔습니다. 분양가 2억 9천만 원에 산 상가를 2억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1억 가까운 손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팔려면 2억에 팔아야 한대. 2억요? 그럼 손실이 9천만 원 정도. 영숙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9천만 원이요? 그게 우리 퇴직금 3분의 1이에요.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남은 돈으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준호도 절망스러웠습니다. 7월이 되자 생활비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아들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규야, 아빠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가 투자 실패, 생활비 부족, 매각해도 큰 손실. 민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일을 상의도 없이 하셨어요? 미안하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퇴직금을 다 날리셨다고요? 거의 다. 민규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미안하다, 민규야.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당분간 생활비로 500만 원 정도. 알겠어요.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일 없어야 해요. 고맙다, 민규야.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도움만 주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8월 어느 날 기적처럼 임차인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학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좀 비싼데요. 80만 원은 어때요?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80만 원에서 관리비 30만 원을 빼면 실제 수입은 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80만 원으로 하죠. 드디어 9개월 만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월 50만 원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팔자. 이제 정말 팔자. 손해를 보더라도요. 어쩔 수 없어. 이 상태로는 계속 갈 수 없어. 준호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꿈 같았던 임대 수입은 환상이었고 이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쉽게 팔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준호는 두려웠습니다. 2025년 9월 준호는 본격적으로 상가 매각에 나섰습니다. 여러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을 의뢰했고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도 광고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2억 2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7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동탄 상가는 정말 안 팔려요. 가격을 더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요? 2억 정도로.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이 거의 1억에 달했습니다. 10월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차인으로 들어왔던 학원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갑자기 왜요? 원생이 너무 적어요. 이 상태로는 운영이 안 돼요. 그럼 임대료는 이번 달까지만 드리고 나가겠어요. 준호는 또다시 공실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겨우 2개월 만에 다시 빈 상가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학원이 나간대. 또요? 벌써? 원생이 적어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해. 그럼 또 공실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팔아야지. 어떻게든. 11월 준호는 매각 가격을 1억 9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분양가의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동탄 상가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럼 언제 팔릴까요? 언제가 될지 장담하기 어려워요.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부족했고 아들에게 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규에게 전화를 거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는 성진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야, 내 상가 팔았어. 진짜요? 얼마에? 1억 5천. 1억 5천이요? 형이 2억 얼마에 산 거 아니에요? 2억 7천에 샀지. 그럼 1억 2천 손해본 거네요.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성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솔직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형이 처음에 월 200만 원 받는다고 한 거 정말이었어요? 성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사실 그때도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었어. 뭐라고요? 임차인이 3개월이나 연체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받은 게 별로 없어.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형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곧 좋아질 줄 알았어. 그래서 괜찮다고 한 거야. 형이 나한테 계약서도 보여줬잖아요. 그건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야.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못 받았어. 준호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형을 믿고 퇴직금을 다 넣었는데.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손해봤어. 나만 잘된 게 아니야. 손해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뭐예요? 분명히 월 200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준호야.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허탈했습니다. 40년 넘게 믿었던 친구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성진이 형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무슨 거짓말요? 임대료 받는다고 한 거. 사실은 임차인이 연체해서 돈을 못 받고 있었대. 정말요? 정말이야. 계약서도 가짜였고. 영숙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속인 거네요? 그렇지. 완전히 속았어. 여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뭘 어떻게 물어? 그 사람도 손해봤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짓말했잖아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판단 잘못한 거야. 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친구의 말만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12월이 되자 준호는 매각 가격을 1억 7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그제야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투자용으로 사려는 사람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면 어떨까요? 1억 5천만 원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잖아요.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면 손실이 1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를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하죠. 2026년 1월 드디어 상가가 팔렸습니다. 분양가 2억 9천만 원에 산 상가를 1억 5천만 원에 판 것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간 모은 퇴직금의 절반을 한 번에 날린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숙과 함께 앉아 있는데 아들 민규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규야, 왔구나. 아버지, 상가는 어떻게 됐어요? 팔았어. 어제. 얼마예요? 1억 5천. 민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잃으셨네요. 미안하다, 민규야. 아빠가 잘못 판단했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은 돈으로 조심스럽게 살아야지. 남은 돈이 얼마나 돼요? 1억 8천만 원 정도. 그걸로 20년을 사셔야 하는데. 민규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검소하게 살면 돼.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지 않아요. 민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뭘? 매달 생활비 일부를 보내드릴게요. 은주하고 상의해서. 민규야, 고맙다.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에게 폐를 끼치게 된 것이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돈은 많이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2026년 봄, 상가를 매각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1억 8천만 원의 돈으로 새로운 노후를 계획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영숙의 말을 들었을까? 왜 성진의 말만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여보, 우울해하지 마세요. 영숙이 위로했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 퇴직금 절반을 날렸는데 날린 건 날린 거고 이제 남은 걸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숙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영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뭐가? 가족이요. 민규도 은주도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둘도 건강하고. 준호는 영숙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많이 잃었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규와 딸 은주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요. 뭔데? 매달 2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요. 100만 원씩 나눠서. 준호와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안 돼. 너희도 살아야 하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 능력 되니까.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답할 때죠. 고맙다, 아이들아.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앞으로는 투자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저희와 상의 없이는 큰돈 쓰는 일 하지 마세요. 알겠다. 약속할게. 준호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보내주는 200만 원과 남은 돈이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준호의 마음가짐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여보, 저 도서관 가입했어요. 도서관요? 네. 경제 공부를 하려고요. 경제 공부를?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준호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경제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 부동산 시장의 원리, 리스크 관리 방법 등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왜요? 부동산 투자에는 입지, 수익성,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저는 친구 말만 듣고 덜컥 결정했어요. 그때는 몰랐잖아요. 몰랐던 게 문제예요. 알고 나서 투자했어야죠.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몇 달 후 준호는 같은 실수를 한 사람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동탄 상가 투자 피해자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억을 투자해서 1억 5천을 날린 이준호입니다. 모임에서 준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퇴직금 2억 5천을 넣어서 1억 날렸어요. 저희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공부 부족이에요. 두 번째는 욕심이고요. 준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 남은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이상 큰 투자는 하지 않는 거죠. 모임을 통해 준호는 자신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고
비슷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는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도 찾았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처럼 불안해하지도 않고. 맞아. 이제는 마음이 편해.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뭔데요? 가족이야. 건강이고. 맞아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도. 준호는 이제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배, 요즘 코인이 대세래요. 투자해 보시지 않을래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됐어. 나는 이제 그런 투자 안 해. 왜요? 기회인데. 기회라는 말에 한번 속았거든. 이제는 확실하지 않은 건 하지 않기로 했어. 후배는 아쉬워했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후배가 코인 투자하자고 하더라고. 뭐라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지. 잘했어요. 이제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맞아.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지.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67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들이 오면 준호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선배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다 날렸어요. 우선 남은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하시죠? 가족은 있으시고요. 건강하긴 한데 돈이 없으니까 막막해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과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도 저도 1억 4천만 원을 날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욕심을 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준호의 조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규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뭐가? 마음이 평온해 보여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불안해하셨는데. 맞아. 이제는 욕심이 없어졌거든. 좋은 변화예요. 그래. 늦었지만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으셨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 민규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고맙다, 민규야. 3년째 되는 해,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여보, 책 쓰는 게 어때? 무슨 책요? 내 경험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좋은 생각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성진에게도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9년 봄, 준호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상가를 판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규에게 손자가 생겼고 은주도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새로운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용돈? 얼마나 줄까? 1,000원이요. 준호는 지갑을 열어 1,000원을 꺼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손자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라고. 그날 밤 영숙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래. 이런 게 진짜 부자인 것 같아. 돈 많았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 그때는 항상 불안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그럼 욕심 부리지 말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5년 전 퇴직금 대부분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마음의 평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준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동탄상가는 실패했지만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하루는 이제 소소하지만 충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숙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피해자 모임에 나가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가끔은 손자들과 놀아줍니다. 부족하지만 충분한 하루하루였습니다.